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저희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최근 대한민국 정치 과연 몇 시를 가리키나 방향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나라는 각종 현안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책을 내셨는데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산당과 한 글자가 좀 틀릴 겁니다. 집필하신 지가 조금 됐는데 이제 다시 공산당 선언의 붐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일기를 기원을 하면서 그 두 가지 큰 테마로 여러분을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박사님.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다시 또 모처럼 인사를 한번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카메라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 말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왕 애청자 여러분들은 또 고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그럴 상황인 것이죠. 또 저도 많이 우리 고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현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여러분들이 고성 박사가 웬 막스 레닌의 공산당을 지금 연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그런데 공자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한자가 써 있습니다. 이 공산당의 그 공자는 다할 공이죠. 함께할 공인데 이것은 빌공자입니다. 빌공자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요거 책 집필하시고 시중에 나온 지가 조금은 됐죠. 언제 집필하시고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책에 대해서 한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두 달. 네.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이제 그 성미가 이렇게 좀 급하신 분들은 벌써 읽으실 테고 다 한번 이렇게 세상에 그 책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한 바퀴 도는 게 한 두 달 정도 걸리죠. 지금 다시 여러분들께서 책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책 제목부터 아주 신선합니다. 빌공자의 공산당 선언. 책 제목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한번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요. 네. 그때 이제 한 100년간 싸워왔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체제 간의 체제 경쟁이 1990년대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소련 공산당 종주 국가인 소련이 망했고, 소련의 그 영향력 하에 있던 동구 공산당 국가들이 다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쫙 다 망하고 공산당 독재자들 다 쫓겨가고 국민들한테 잡혀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1990년대 그 무렵에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 간의 체제 경쟁은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은 새로운 게 나타날 필요도 없다.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영원히 발전할 거다. 이래서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득세한 나라가 그 중국, 그다음에 북한, 쿠바 정도인데, 중국이나 쿠바는 정상적인 공산당 국가도 아니에요.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뺨칠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변정이죠. 근데 그 변정 중에 변정, 별정 중에 별정이 저 북한 체제거든요. 저 북한 체제는 실제로는 공산당도 아니에요.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거는 칼막스 공산주의 이론에는 없는 사상입니다. 레닌 이론에도 없어요. 아주 이상한 그 변정이 하나 나타났는데, 저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년 전에 다 끝난 체제 전쟁을 지금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끝났지라고 사실은 조금 방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역습을 당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감옥도 보내고 그렇죠. 정권도 뺏기고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는 정말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이게 우리가 뭐 문재인과 싸운다 이재명과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나이브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체제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놓쳤던 건 아닌가. 체제 전쟁의 본질. 저 공산주의 중에서도 별종 중에 별종이라고 하는 저 아주 회개망측한 북한 체제와의 체제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역습당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위험한 적이다. 저 적과의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또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그래서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김일성 3대 세습 왕조를 끝장내기 전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체제 위협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굳이 제목을 좀 이미 뭐 30년 전에 끝난 네. 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예. 아직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군요. 네, 그런 네. 뜻입니다. 빌공짜를 쓰신 또 각별한 이 기억이 있으실 텐데, 예, 왜 네. 빌공짜를 그건 쓰셨습니까? 뭐 그냥 깡통이니까. 아, 예. 공산당 상대가 깡통이다. 네, 이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는 것을 참 우리가 예, 종북 주사파, 종북 좌파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만은 정말 실체가 없는 거에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도 또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예, 우리 김 네. 여사님도 대학 시절에 공부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그러면요, 예. 이 칼 막스나 엥겔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자들의 이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예. 뭐 좀 있어 보여요. 그럼요. 그럴듯해. 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리고 좀 용어도 어려워. 근데 사실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건 기본적으로 기계적 인과론을 갖고 쓴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태제 몇 개만 알면요 다 풀려요.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닌데 사실은 우리 자유파의 자유민주주의 또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 플루랄리즘이라고 하는 거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아주 않아요. 고차함수죠, 정말. 그리고 예.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원적이라서 그래서 이 자유파의 철학은 공산당 철학하고 달리 예.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마치 우리 자유파는 철학이 없는 것처럼 예. 그리고 저 공산당은 무슨 심오한 철학 체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잘못 알려줘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 아니다. 한마디로 제가 공산당은 깡통이다. 예. 예. 빌공짜에 또 쓰신 그 배경 설명이 예, 아주 쉽고도 명료하죠. 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 이 책이 그 어떤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예.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책을 우리가 쭉 보면 문재인 정권 5년을 동물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동물의 세계. 예, 참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고, 야, 책의 도입부터 동물의 세계로 딱 표현을 했는데, 예, 어떠한 생각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동물의 세계로 비유했는지, 예, 그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예, 청해 보겠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건 법이 없고 질서가 없는 세계죠. 네. 존재하는 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강자가 모든 걸 독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겉으로는 네. 그럴듯하게 공정이니 평등이니 뭐 분배니 연대니 이런 말들을 쓰는데 예. 실제로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센 놈이 그냥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것들이 측근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기들의 그 권력 구조, 권력 하이어라키에 네. 포섭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수단이에요.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일단 그 권력 하이어라키의 그 포섭이 되는 자들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우리가 상대하는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에 무장된 김정은 집단이잖아요. 거기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존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수령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가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수령. 예. 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존재는 대가리 하나다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김정은이 동생인 김여정이를 비롯해서 뭐 고모부고 외삼촌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대가리 김정은 수령 이거를 옹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마뱀은 꼬리만 자르는데 저것들은 필요하면 몸통도 자르고 팔다리도 잘라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수령을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물의 세계도 이런 세계는 사실 별로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아주 무자비한 세계다. 오로지 그 힘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통치되는 그런 사회다. 이게 동물의 세계와 종북주사파를 비유한 이유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동물의 세계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의 우리는 실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거 갖고 부족하다. 동물의 세계도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 또 그들만의 오직 수령 아까 대가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머리 숫자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 주셨고요. 오히려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여러분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책을 쭉 그 도입부터 머릿말부터 예, 제가 아주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동물의 세계로 비유한 거 외에 또 여러 군데에서 진지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진지전, 종북 좌파들의 진지전을 상당히 네. 강조를 하셨는데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진지전을 강조하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지전의 의미 예, 어떤 그 진지전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뺏기고 감옥에 보내기까지 처참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거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전략인 진지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저 진지전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 체제 전복과 반란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실패 경험 끝에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예. 뭐냐면 칼 막스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그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 규정을 했어요. 실제 주인은 자본가라는 거예요. 그 국가는 수단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니까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일거에 일어나서 치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공산당들이. 그래가지고 저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갖고서 길거리에 바리케이트 치고 총 몇 정 탈취해갖고서 싸움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다 도륙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붙어보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게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의 원조인 칼 막스가 잘못된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칼 막스가 잘못됐고 레닌이 잘못되지 않고서야. 네. 시키는 대로 싸웠는데 어떻게 우린 맨날 치냐. 그런데 아무도 용기 있게 야, 칼 막스가 틀렸어. 레닌이 틀렸어. 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탈리아의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꼽추로 거의 평생 감옥을 살았는데 이탈리아 공산당이죠. 예. 공산당을 창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많은 실패 또 자기도 그 실패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렇죠. 실패를 쭉 돌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앞으로 100번을 더해도 계속 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국가가 생각보다 강하다. 자본주의 국가가 강한 이유가 뭐냐? 저게 그냥 군대와 경찰 때문이냐? 그게 아닌 것 같다. 예. 이 자본주의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든든한 진지들이 있다. 자유파 진지들이 있다. 교회가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
단단한 자본주의 국가를 부수고 전복해서 공산주의로 가려면 우리도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우리도 진지를 구축해서 저 자본주의 사회의 그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문화적인 진지, 사회적인 진지, 이념적인 진지들에 대항하는 좌파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좌파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진지들을 그냥 놔두고 따로 구축할 수도 있지만 이 기존의 진지에 살며시 스며들어서 이거를 좌파 진지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 예. 그래서 따로 진지를 만들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자유파 진지에 스며들어서 이걸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쪽으로 전략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진지전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지전 전략이 1980년대 중반에 주사파들의 공식 입장이 돼요. 그 당시에는 진지전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진지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현장으로 간다. 하방한다. 네, 하방. 이렇게들 떠들었어요. 우리 김 박사도 그 시절에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들 네. 많이 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같이 뭐 그냥 노동 현장을 가거나 농촌 현장을 가거나. 노말이라고 그랬죠, 노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 노동자 투쟁, 농민 투쟁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념 투쟁도 있고 문화 투쟁도 있다. 그러면 문화 진지, 이념 진지 쪽으로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고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연수원에 들어가서 검사가 되거나 그렇죠. 판사가 됩니다. 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문사에 가고 방송국에 갑니다. 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가고시 시험 봐가지고 패스해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이 문화적인 진지에 스며들어가요. 교회, 사찰 쪽으로도 스며들어갑니다. 그렇죠. 종교. 네. 그래가지고 스며들어 가서 처음에는 이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잖아요. 네. 스며들어 가서 착한 짓을 합니다. 한 10년, 20년. 아주 착한 짓을 해요. 교회들 나가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 그리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학교에 가면 애들 안 때리고 부모들이 갖고 오는 촌지봉투 안 받고. 그렇죠. 전교조. 예? 예. 그리고 뭐 마치 무슨 정의로운 모든 것처럼 그래서 뭐 민병 같은 거 만들고 예? 참여연대 같은 거 만들고 이걸 수십 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분야에서 자기들이 헤게모니적 존재가 됩니다. 예. 패권적 존재가 된 그 순간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진지들이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한 40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40년 동안 이 진지에 끊임없이 스며들어가고 재생산을 해서 지금 학교 현장은 바로 이자들, 전국 주사파들이 헤게모니를 학교 현장에서 잡고 있어요. 또 방송도 전국 주사파들이 헤게모니를 잡게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지 구축을 해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 감옥 보낸다고 싸우면 이기는 거냐? 문재인이 감옥 보낸다고 종북 주사파 세력이 그러면 무너지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드러난 그냥 여러 그 허수아비들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진지를 다시 우리가 깨뜨리거나 접수해서 개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종북 주사파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도 KBS나 MBC나 이런 방송은 여전히 종북 주사파 편향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은 여전히 좌편향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지전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 진지전 전략에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정권 잡았다 이겼다 방심하다가 또 뺏긴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좌파들 그람시로부터 시작된 좌파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사회를 침투한 종북 주사파들의 주 전략인 진지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올바른 정치 노선으로 대처해야만이 네. 이 종북 주사파 북한 공산당과의 체제 경쟁에서 궁극적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시청 여러분께서는 이제 진지전이 그런 그 전략적인 그 개념이었구나. 그냥
막연하게 듣고 이해한 것보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상당히 왜 저들은 진지전 전략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을 치실 걸로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통역당, 인역당, 난민전 이런 그 책에 보면은 전위당이라는 또 개념도 쓰셨습니다. 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역당, 인역당, 난민전 정말 참 전설 속에 옛날 얘기처럼만 들었던 그런 전위당 이게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주시를 해야 되는지 전위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위당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진지전 노선이 확립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위당은 뭐냐면 혁명의 전위 부대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위당은 기본적으로 무장혁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역이다, 통역이다, 뭐 난민전이다 하는 거. 난민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혁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재벌집을 습격하잖아요. 해성대라고 하는 강도 조직을 공식적으로 만듭니다. 그 좌파들이 그 아주 애송하는 시가 김남주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이 김남주가 해성대 출신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강도짓 하다가 감옥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종북 주사파들의 그 이 윤리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강도짓도 자기들 혁명 전선, 혁명 투쟁을 위한 보급 투쟁인데 정당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전위당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무장혁명을 통한 체제 전복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도부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대 중반 이후에는 그래봤자 맨날 잡혀서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지전 전략으로 갔어요.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발각되고 있는 그 간첩단 사건은 어떤 거냐? 이건 전위당이 아닙니다. 예컨대 뭐 민노총의 무슨 중간 간부 누구, 뭐 또는 무슨 저 정교조의 무슨 저 지부장 누구 이러잖아요. 강원지부장. 이 사람들은 전위적 어떤 지휘 체계의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의 문화교류고, 그러니까 이 통전부죠. 통전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간첩들이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위당은 이를테면 북한에 김일성이 있으면 남한에는 박근영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전위당이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북한의 그 북한 당,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포섭돼서 또는 대남공작 조직에 포섭돼서 간첩 활동하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위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게 그야말로 언제든지 쓰면 버릴 수 있는 일회용 관창과 같은 이런 소모품들이다.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전위당은 사실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다 이 그람시의 진지전 쪽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틀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아직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 방향이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곧 느끼실 겁니다. 네. 책 제목의 중간쯤에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책 그 말미에는 총선 필승 전략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고 박사께서 보는 총선 승리 조건이 그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총선 승리 또 대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 그람시의 진지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책의 말미 쪽에 우리가 또 관심사안이 총선 승리의 전제 조건 어떤 전략이냐라는 것을 우리 고 박사님께서 잘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대략 보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40-50%는 확보가 돼야 된다. 또 관리형 지도부 몇 가지 있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자, 총선 승리의 기본 전략을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 주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의 그 궁극적 목적은 북한 세습 정권을 타도하고
그 북한 그 유일사상 체계 네. 공산당과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6.25 전쟁에서 이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6.25 전쟁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 사수 전투도 있고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전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여러 수천 회의 전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그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년 총선에서 진다고 해서 우리가 체제 전쟁에서 지는 건 아니지만 또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고 그걸로 체제 전쟁에서 바로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체제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전략적 의미가 큰 총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책에도 써 있지만 제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선거만 딱 놓고 보면 그 내년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좌파들이 윤석열 심판하자고 달려들는 선거가 됩니다. 이걸 심판 안 받겠다. 너무 빠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집권해서 2년이면 심판 받을 정도 시간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판 받겠다고 달려들 때 도망가면 집니다. 좋다 심판하자 맞짱 떠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48%로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48%보다 지지율이 높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 네. 네. 그리고 이 48%라고 하는 게 이제 투표율까지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네. 뭐 한 45%라도 48로 간주된다. 뭐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인데 뭐 그렇게 뭐 옹색하게 그렇게 계산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냥 대통령 지지율 48, 50 하면 되지.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50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50%를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정말 20%, 30% 초반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참 아주 그러니까 답답한, 야 네. 이거 언제 40을 넘어 50까지 가냐 하셨을 텐데 네. 불과 한 달 만에 40%대로 안착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42, 43, 45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50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0. 네. 그것도 내년 3월 말에 50이면 돼요. 바로 너무 일찍 할 필요도 네, 없어요. 바로 직전에. 네. 예. 지금 50, 60 갔다가 내년 막상 선거 때 그렇죠. 40, 30으로 떨어지면 그거 다시 아무 소용 주저앉으면, 없거든요. 예, 그건 뭐 손 쓸 틈도 없죠. 그러니까 네. 스테디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네.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1%, 2%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 내년 3월에 50%를 찍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네. 좌파들처럼 쇼를 하고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서는 잘 안 됩니다. 아. 이건 쇼를 하면 1, 2% 오를 수 있지만 쇼를 하는 게 드러나면 또 3, 4%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40%대로 진입하면서 이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뭘까? 김 박사님 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이 네. 홍보 기획 같은 거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뭐 많이 미흡하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 굉장히 잘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뭐 도움 주는 것 같습니까? 예, 그것도 뭐 아니- 총리가 뭐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그럼 그것도 결국 아니죠. 뭐냐? 대통령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아하. 진심이 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지금의 40% 중반대 네. 진입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진입이 된 40%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해서 지지율을 급하게 올려놓으면 뭐 그중에 비서가 이상한 말 한마디 하고 뭐 이러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지율이 아니다. 아하.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지지율 상승을 일으켜낸 네.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지지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지지율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가 될 거고 예. 그리고 내년 3월 목표로 50%대 진입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낼 거다. 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진심이라는 그 워딩이 상당히 아주 대단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추상적이다. 대통령의 진심이 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장면을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는구나. 장면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우리 구 박사님 떠오르십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먹는데 진심입니다. 그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먹방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먹방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하. 이게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기분 좋게 좋아서 먹잖아요. 네. 엊그저께 동물농장. 그걸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로미 관계가 네, 진짜 네. 진심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퇴역한 그 안내견이었나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네. 그 두 사람 아니네 두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네. 그 둘의 관계가 진짜 진심 있는 걸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을 백날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의 진심이죠. 윤석열의 진심이 통해서 올라가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퇴역 안내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을 바꿔가지고 예컨대 윤석열이 아닌 문재인과 김정숙, 여사라 표현을 할까요? 그분이 양산에서 저렇게, 이 안내견을 이렇게 하는 게 그대로 동물농장에 방영이 됐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을 느꼈을까. 정말 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파양을 했죠. 파양을 한 그분이 이제 또 이 지지율이라든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개를 하는 그런 모습하고 자꾸 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맞다. 정확한 비교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50%의 지지율 가장 핵심은 진심이 통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상 누각과 같은 지지율은 아닐 것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아주 흥미진진한 게 지도부는 관리형 지도부여야 한다. 그런 제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대목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우선 내년 총선 전에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새 지도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그렇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김기현 지도부가 완전히 이 문제가 생겨서 가더라도 전당대회를 다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때는 비대위 체제로 갈 건데 비대위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을 잠깐 관리하는 그런 관리형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야말로 전형적인 관리형 대표예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도 이 사람이 대권 주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권 주자면은 자기 정치를 할 텐데 대권 주자가 아니니까 그냥 관리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좀 존재감이 없다. 좀 추진력이 떨어진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데 한마디로 약해서 약한 지도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집권 여당 사상 최약체 지도부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소여의 것,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김기현 지도부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총선을 실제로 이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훈련이 된 분들이라 대통령감이 누구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도 대통령감이 이끌어야 제대로 된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이재명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자르고 가고 싶지만 이재명을 잘랐을 때 그나마 그래도 이재명이는 아직 대권 주자감으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를 잘랐을 때 대권 주자감이라는 게 이낙연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세균이 얘기가 요새 나오는데 정세균이를 대권 주자로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좀 약하죠. 이낙연이는 호오는 있지만 어쨌든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이 날리면은 이낙연이 갖고 이게 총선 치러야 되냐?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저 좌파들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낙연이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재명이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대권 주자의 이 존재 대권 주자가 있냐 없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 쪽을 보면 김기현이는 어차피 대권 주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는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선대위 또는 선대위의 각 권역별 선대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엔 누가 선거를 앞장서서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하면 예컨대 뭐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예. 뭐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네, 지명도가 높은. 네, 네.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이니까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기에 나경원이나 안철수는 어쨌든 대권 주자급으로 지금 보거든요. 호남에도 영남에도 보면 뭔가 그런 대권 주자급의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또는 그래서 선거 때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원희룡을 차출해야 돼. 한동훈을 차출해야 돼.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권 주자니까 차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권 주자도 아닌데 차출하면은 지역구 하나 때문에 장관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네. 그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김기현 체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니까 너무 김기현 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차기 대권 주자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우리 자유파 진영 국민의힘에 상당히 많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 주자들이 적재적소에서 권역별 위원장을 맡거나 전체 선대위 구성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뛰게 만드는 거. 그러면 저쪽에 고작 해봤자 이재명이 정도 데리고 선거할 건데 네. 우리가 유리하죠. 그 점에서는. 예. 예, 그렇다면은 그 대권 주자들의 권역별로 맡던 아니면 전체 총괄 선대위의 주요 요직을 맡던 그러면 본인의 출마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네. 뭐 개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르죠. 그거는 꼭 반드시 출마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네. 비례대표로 나가도 되고, 지역으로 나가도 되고. 네. 중요한 것은, 3년 전에 황교안처럼은 안 돼요. 예. 황교안이 당대표였고, 네. 그래서 전국 유세를 다녔어야 됐거든요. 자기는 떨어져도 지더라도 전국 유세를 통해서 10석, 20석, 30석은 가져왔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당에 황교안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황교안을 누가 그렇게들 했는지 종로를 막 밀어 넣었어요. 막 몰아갔어요. 네. 전 그자들 전부 다 정말 다시는 정치판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황교안을 종로로 밀어 넣은 자들. 그 황교안이 막상 종로에 들어갔어요. 예. 그 이낙연이랑 매칭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한 발짝도 종로에서 못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네. 선거는 누가 치렀습니까? 각자 알아서 치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지역구에서 치러지고 또 비례대표들끼리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선거입니다. 네. 이 하나의 선거판 전체를 이끌어가는 또는 적어도 수도권 같으면 121개 선거구잖아요. 121개 선거구를 이끌어갈 만한 이런 권역별 지도자 또는 전국적 지도자, 이건 대권 주자들이면 아니면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예. 이 대권 주자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이 최대한 내년 총선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권 주자들이 더 커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우리 고 박사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간에서 흔히 하는 그런 그 화제성 질문입니다만은,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나름대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출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됩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 개인 의견을 전제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자유우파의 전체적인 시너지가 날지 예.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그냥 제 희망사항으로 네. 그림을 말씀드린다면 네. 12월쯤에 이재명이 감옥 보내고서 내년 1, 2월쯤에 출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예,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그러면 예. 이제 한동훈의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달성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주요한 이유도 예. 아니 이재명이 문재인이 잡아놓을 거야 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더구나 맡은 게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재명 하나 못 잡아놓고 덜렁 선거에 나온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네. 12월 정도에 이재명이 사법 처리해서 감옥 보내고 그리고 제가 맡은 바 최소한의 소임은 다 했습니다. 예.
하고 출마하는 것이 어떨까? 네. 네. 글쎄요, 여러분들이 곧 그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지금 구 박사님이 분석과 전망을 해주셨는데 12월 그러니까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일단 죄 진 사람은 교도소 가는 게 맞다 하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고 그리고 그 임무를 맡았던 법무부 장관 출마 쪽으로 가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박수와 격려를 보내줄 것이다. 저는 뭐 상당히 수긍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하셨는데 아까 윤 대통령의 50% 지지율 이게 총선 승리의 기본 요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이거 정말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우리 구 박사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 이게 자꾸만 말 많고 탈 많고 물론 이제 요즘에 조금 이렇게 40% 안착을 하고 나서 그런 그 불신이 조금은 걷어진 것 같은데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여론조사들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여전히 저도 못 믿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답답해서 맨날 좌편향 여론조사만 보도하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자유파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가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사정이 여의치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론평판연구소와 저희가 손잡고 매달 초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5월 1일 날도 발표했습니다. 그때 거의 처음으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1.5%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투데이도 기사가 크게 잘 나갔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 후로 40%대 안착이 한 달 사이에 됐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6월 초에도 다시 여론조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희가 독자적으로 의뢰해서 손잡고 하는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정말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자유파한테 유리하게 이 표본 만들고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여전히 모집단이 이게 추세를 보려면은 ARS를 하는데 ARS는 그 추세를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5만 명 정도의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000명씩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집단 자체가 편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금 비교하자면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48, 이재명이 47점 얼마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모집단의 구성도 윤석열 지지 48, 이재명 지지 47점 얼마로 구성이 돼야지 우리 전체 국민들의 구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표성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지지 55, 윤석열 지지 35라고 하는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사를 하면 모집단에서부터 한 5%, 10% 좌파한테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염됐다고 그러죠. 모집단이.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 안 한대요. 조작 안 하겠지. 조작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향된 조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잘 가려야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정권 눈치 보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좌파들한테 편향적으로 조사했던 것들도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는 알아서 또 우리 쪽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여론조사들도 일부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론조사의 그 신뢰성 이게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이슈임에도 참 최근 상황까지 이렇게 비추어서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의 아주 신작 공산당 선언 관련돼서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일 막판에 후반부의 총선 승리의 필승 전략, 대선 승리에 우리가 이기려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점에서 읽든 아니면 책을 사시든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2번째 읽는 중입니다. 읽었더니 우리 정치의 천안 전반적으로 아주 눈이 띄었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예, 이 공산당 선언에 관련된 내용은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책 표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짜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에 공짜가 참 아주 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빌공짜를 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저자에게 직접 또 설명을 드리니까 아주 새롭죠. 네. 예, 이제는 최근 여의도 정치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가 최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 평론에 대해서는 뭐 넘버 원으로 꼽히는 고 박사께 제가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예, 김남국 게이트, 김남국 게이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확산일로에 있는 김남국 게이트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죠. 그것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위철환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예, 이 이재명과의 관계는 사법고시 동기의 연수원 동기라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남국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을 할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누가 들으면 국민의힘에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도부는 이재명 그런 지도자는 김남국의 강을 건너버리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봅니다. 김남국 문제의 핵심 그리고 처리 방안 어떻게 될지 우리 고 박사님의 예리한 판단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비겁해요. 네, 어떻게 비겁합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몇몇 안 되는 측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대선 때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24시간 수발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김남국이 그랬죠. 네. 그런데 윤리심판원장 시켜서 위철현이 시켜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메시지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데 저 김남국이 날려라 이렇게 메시지 준 거거든요. 아니 그 정도 측근이면 지가 불러서 직접 쳐야지. 예? 그렇죠. 예. 진짜 이 이재명이는 쫄짱부 큰 쫄짱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재명이가 아주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김남국에 대해서 뭐 제가 논평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넘어갔는데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3040 우리 자유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김남국 코인 얘기를 여쭤봤더니 2030 세대가 느끼는 코인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선 뭐 저는 코인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진짜 동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저 60대, 70대 우리 자유파에 조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예, 뭔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이 203040으로 가면요. 안 하면 바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일확천금 신화들이 막 번지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자고 나면 누가 코인 갖고서 몇억 벌었대더라, 몇십억 벌었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수년간 그냥 이 핫한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했다는 거예요. 2030, 40 세대들은. 그런데 다 망한 거예요. 이게 노름판 같은 거니까. 그렇죠. 투기죠. 결국 카지노만 따고 다 잃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 망했어요. 뭐 100만 원 잃은 사람에서 수십억 잃은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건 대부분의 경우에 작전이라는 거예요. 작전 세력. 작전 세력이나 카지노 주인 아니면은 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자가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남국 코인 사태를 바라보는 2030, 40 세대는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네? 피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다 뭐 어떤 형태로든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빚 갖고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 사태가 2030, 40 세대한테 주는 충격은 우리 50 이상의 세대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사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2030, 40 지지율이 뭐 뚝뚝 떨어지잖아요. 예. 뭐 진짜 심각하게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17, 8%가 그냥 뭐 바로 떨어지죠. 한꺼번에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그런 연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김남국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니 그 정도 됐으면 그래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써먹었으면 이재명이가 직접 목을 쳐야지. 어떻게 진짜 듣보잡이잖아요. 정치판에서는. 그렇습니다. 위모시기가 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시켜가지고서 그 언론 플레이 하듯이 이렇게 난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비겁하고 비겁하다. 예. 맞습니다. 김남국 문제가 지금 뭐 여의도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안이면은 분명합니다만은, 네, 이재명의 그 행태, 이게 정말로 아주 영어로 우리가 정치꾼이냐 정치인이냐 뭐 스테이트맨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만은 자꾸 그런 거하고는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김남국뿐만이 아니라 돈봉투 사건으로 하면 우리가 송영길 또 윤관석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송영길 윤관석도 결국은 이재명으로 팽을 당할, 그러니까 손절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팽당하죠. 다 팽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대가리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령론. 네, 수령. 예.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령은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다 칠 수 있습니다. 아니 김남국이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송영길이는 뭐 그런 치는데 아무런 주저함도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네. 송영길이나 또는 윤관석이나 이런 것들 치는데도 직접 안 치고 그 위모식인가 하는 사람 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참 정말. 정말 예, 정치인이기 전에 사내답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들어도 싸다 할 정도죠. 예. 쫄짱. 정말 아주 대의, 그러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재명이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기소가 된 거 검찰 수사 합하면은 전과 14범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김남국 너 정말 아주 천하에 몹쓸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쓰리쿠션이라고 그러죠. 위철한 자기 친구를 통해서 윤리심판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 우리가 다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민도가 그 정도로 낮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의 어떤 속셈 이런 것들을 뭐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점이 듭니다. 민주당 최근에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이거는 그야말로 169석의 위세를 얻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난장판 같은 코인 시장, 코인 관련 법, 코인은 또 자본시장법, 증권, 채권하고 또 완전히 별개로 포함이 되지 않죠. 이 자본시장법도 방치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은 왜 방치를 했을까? 우리가 짚히는 데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 박사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전국주사파 정권이 들어선 직후까지는 저도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패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좌파 것들하고도 이제 대기실에서 같이 앉아 있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전부 듣보잡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것들이 공천 주려고 인지도 띄우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중에 뭐 김남국이도 있었고 그래요. 아하. 근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김 박사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수십 년 정치 평론을 한 사람도 또 수십 년 방송한 사람도 방송 직전에 대기실은 분위기가 긴장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런 식으로 원고가 오고 자료가 딱 첨부가 되면 그리고 그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하기 1시간 전에 난 속보 같은 것도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다 뽑아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쨌든 보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은 안 그렇더라고. 맨날 지것들이 뭐 해서 수근수근 하는데 그런데 들리는 게 무슨 동전이 어쩌고 저쩌고야. 그때도 동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뭐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당뇨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0대 40대. 부대변인 뭐 이런 거.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이 코인에 몸을 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하는 얘기네요. 그건 제가 그렇게 들었고 제가 본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이 국민의힘 자유우파는 네. 너무 순진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구인이 그 박사님 말 맞다나 동전인 줄 알았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지는 네. 모르고 그냥 지나갔고 저것들이 워낙 몸을 많이 담궈놔가지고 네. 함부로 손을 못 댔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정차선님도 들어오셨군요. 우리 또 방송에 예, 정차선님 제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나눈 대화가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의 그 종편 채널의 대기실에서 있던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MBN 아침 새벽 프로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오늘 다녀왔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꽤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MBN 갔다가 또 다시 불이 나게 아시아투데이 와서 또 11시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하고 오늘 세 번째 방송을 하는데 지금 대기실에서 있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아주 오늘 눈에 선하게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방송 시작하기 한 20분 30분 전에 이제 오늘 다룰 이 이슈를 작가들이 쭉 주는데요. 네,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코인은 이미 그때부터 횡행했다. 저쪽 동네는 횡행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이 손질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주제를 선관위로 좀 넘어갈까요? 정말 참 이런 직장도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아주 이렇게 편하게 사는 아주 족석들이 넘쳐나고 있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이른바 선관위의 채용 특혜 논란 오늘 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저 정도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지는 몰랐다라고 저도 사실 굉장히 제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 고 박사님은 어떤 시각으로 이를 지켜보고 계셨는지요?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창고를 쥐새끼들이 다 파먹은 거죠. 그렇죠. 주인이 없는 조직이에요. 이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가서열로 대통령부터 시작하면 국가서열 6위에 해당되는 높은 자리인데 황당하게도 이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 하나 딱 내세워 놓고 또 국가기관이라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부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애하고 떡 내세워 놓고 실제로는 둘러 앉아가지고 지게들끼리 사무총장이 제일 높아요. 장관급. 사무총장 이하 한 3,000명 되는 이 쥐새끼들이 지그들 곳간 파먹고 있다가 들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탄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더구나 이건 저는 국회의원들 진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잘못 보이면은 큰일 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한 40년 정치평론하고 또 정치판 현장 취재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선관위 직원이 별거 아니에요. 뭐 7급, 8급 되는 그 선관위 직원이 저 후보 좀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잠입합니다. 잠입.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잠입하냐. 이게 선거판이 벌어지면 캠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캠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인 걸 다 알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러니까 선거하다 보면 막 때도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저 구석진 데서는 뭐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누가 아주머니가 봉사하는 분들이 밥 이만큼 푸고 김치 이만큼 파고 아파서 이거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거법 걸리면 다 걸려요. 전부 다 향응 제공이고 뭐고 이게 밥값이 얼마로 계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냥 선거 캠프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염라대왕인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선거를 직접 치르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몰라요.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요. 선관위 직원이 오면 떴다 그러면 완전 염라대왕 뜬 거예요. 저승사자 뜬 거라고. 네. 제가 선거 때 또는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또 후보들은 각종 뭐 출판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거기 특강도 가고 또 토크쇼도 가면 제일 먼저 실무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선관위 직원 2명이 와서 녹취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든 없든 선거법에 안 걸리게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감시받고 있다 그러면
아니 하고 싶은 말도 주춤주춤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위축이 되죠. 아니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거 나오면 우선 선관위 직원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역의 선관위 직원하고 잘 지내라. 잘못 걸리면 죽는다. 예. 그러면 이런 선관위가 뭔가 이번처럼 문제가 터졌다. 어느 국회의원이 그거 추궁하겠어요? 그렇겠죠. 불과 2, 3년 후면은 자기가 문제가 생긴 선관위 직원은 야단을 쳐서 쫓아낼 수 있지만 다른 선관위 직원 3,000명을 다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보복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꼼짝달싹 못했던 거예요. 선출직들이 전부 다. 아, 이게 먹이 사슬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근데 국회가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검찰이 괜히 헌법기관이라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선관위 수석 해갖고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이것들이 수십 년 동안 딱 자기네 뒤주 장막 쳐놓고 거기서 다 지것들이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국회에서도 뭐 수수방관까지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관계, 이 갑과 을의 관계가 거기서도 증명이 되는군요. 선거에 관련된 이 선거에 관한한 선관위 직원들이 갑의 위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측면이 자 이게 아들 딸들을 특혜 채용한 것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 지방에 있는 또 아들 딸들을 또 서울로 또 불려옵니다. 그 최종 결정권자가 사무총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이거는 사표를 내고 지금 이틀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사표를 내는 거 사표를 수리하면은 오히려 안전하게 퇴로를 열어준 꼴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복마전입니까? 우리 도대체? 보통의 공무원들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혐의가 드러나면요. 네. 사표를 내도 수리를 안 해요. 당연하겠죠. 기다려라고. 예. 기다려라. 맞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 징계가 예컨대 해임 그러면 퇴직금 25% 삭감. 네. 그렇죠. 파면 그러면 퇴직금 50% 삭감. 예. 이 징계가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이것들 징계도 안 받고 도망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참 정도 것이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 대표적인 게 이 상임위원장,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의 노태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쫓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과문을 냈던데, 예, 주역으로 꼽던 사무총장은 사표 내고 그걸로 끝입니다. 예, 송영길과 윤관석이 탈당을 한 상태에서 당내 진상조사를 못하는 거하고 지금 상황이 아주 비슷한 비슷하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물론 네. 그 전에 전 사무총장도 그 짓하고 다 했지만 이번에 사표 낸 자들이 그 특혜 채용을 한 시점이 네. 조국이가 지 자식들 특혜 하고 무슨 입시부정 하고 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그 전국 직후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북 주사파들의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자식한테 야 내가 조국이처럼 못해서 미안하다. 예. 예? 예. 또 그렇죠. 자식들이 아니 왜 아빠는 조국이처럼도 못해? 예? 아니, 농담이지만 예. 저는 이 뼈 있는 농담이죠. 박찬진이나 이런 자들이 집에 가서 지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저 특혜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하.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아니 그렇지. 야, 내가 예? 그래도 조국처럼 못하지만 더 확실한 부정 채용은 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생각을 하는 조민이보다 나은데 어떻게 나는 팔국 공무원도 안 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 위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고 정말 얌체 같이 도망간 저자들에 대한 사법적 추궁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게 저것들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오염시킨 이 종북 주사파들, 이자들이 그 뿌리의 배후에 있다. 예. 조국 사태가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른바 조국 사태와 지금 이 선관위
부정 특혜 채용 의혹 이거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거가 제가 눈에 선한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국가 5대 기관장의 국가 주요 행사할 때 항상 이 단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 뭐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상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선관위의 재정립, 이것을 조금 대안을 한번. 예,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전면적인 수사, 뭐 조사가 아니에요. 네.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잡아내서 사법 처리해야 돼요. 검찰 수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법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천막 쳐놓고 곳간에서 지네들끼리 다 갉아먹다가 들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총대장이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넣어야 돼요. 아, 외부 충격. 예, 네. 외부에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선관위에 수십 년 커넥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세 번째, 선관위원장. 이게 그야말로 꼭두가시 허수아비 노릇하는 선관위원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문재인이가 유명한 네. 그래서 지그들끼리 짬짬이하는 이런 선관위원장 노태하기 당장 네. 사퇴시키고 제대로 된 비록 비상근이라도 국민적 신망이 있어서 네. 감히 선관위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유파 진영의 훌륭한 법관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으로 선관위원장을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조치가 있어야 예. 비로소 선관위가 환골탈태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대법관 중에서 말 잘 듣는 그러니까 대법원장 김명수가 추천한 노태학 같은 사람의 선관위 이런 기존의 관행 이런 것들은 타파가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지금 이번 선관위 채용 특혜에 대해서 저만큼 아마 답답했을 텐데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젠다가 던져졌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산층 재건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접했는데요. 예, 그 방향성 그리고 중산층 재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게 또 구 박사님처럼 이렇게 정통한 분이 찾기가 어렵죠. 자, 중산층 재건에 대한 어젠다 이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던진 네. 죄송합니다. 대국민 메시지 중에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그 소득 수준으로도 이 중하에서 중상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소득 수준으로 굳이 액수로 따지면 월급이 한 450만 원 정도에서 한 7, 800, 1000만 원 정도까지. 네. 예, 그러면 1000만 원 받아 연봉이 한 1억 2천, 3천 되는 그렇죠. 이건 네. 뭐 진짜 초호화 부자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층을 이제 구성하는 게 중산층인데 그 공산당들은 이 중산층이 상하향 분해될 거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맞습니다. 100년 동안. 맞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중산층이 더더더 가난해져서 노동자가 되고 극빈층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회가 상하향으로 분화가 되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될 것이다. 예. 이들이 혁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칼막스의 혁명론은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은 소용없는 것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칼막스의 예언대로 되는 것처럼 가다가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칼막스처럼 돼서 우리가 혁명당할지도 몰라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칼막스 얘기대로 다들 극빈층이 돼버리면 네. 자기 노동력 재생산도 못하는 경우까지 떨어져요. 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영양이 부실해지고 아프면 병원에도 갈 돈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노동력의 사용 연한이 너무 짧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노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품은 나서 수십 년, 적어도 10몇 년을 키워야 비로소 노동력이 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뭔가 노동의 재생산을 사회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라는 경제 구조가 잘 작동 안 되겠다고
부르주아지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취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생산력은 계속 발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향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막스의 예언대로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회구조로 보면 원래 막스가 생각한 것은 이런 피라미드거든요. 그렇죠. 네. 꼭대기 하나 있고 쫙 해서 급빈층에 간 이런 피라미드인데 네. 네. 실제로 움직인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회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요. 가운데가 예. 블록한. 네. 가운데 중산층이 블록해진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가장 건강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산층이 블록해지면 혁명 세력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맨 밑바닥에 극빈층을 선동해서 혁명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이아몬드형이 되면 선동할 극빈층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은 혁명 세력을 척결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중산층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파의 전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보수 정치인 중에 대표적으로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 의료보험 복지제도 제일 먼저 도입해서 중산층 육성했더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제일 정력적으로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경제 정책은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중산층 강화 정책이에요. 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겉으로 설명하든 소주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중산층을 계속 하향 분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회 구성이 중산층이 조금 약화된 상태예요. 아. 이 종북 주사파들 때문에. 그렇죠. 5년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산층을 다시 육성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메시지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복지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제정책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공산당과의 이념 투쟁을 하기 위한 우리 자유파 진영의 강력한 진지를 제대로 구축하겠다. 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틀 전에 일본의 G7 회의에서 아하. 왜 국빈 만찬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공감했다는 거거든요. 아, 화두는 바이든이 던졌군요. 그렇죠. 네. 그럼 바이든이 왜 그랬냐? 바이든의 평생 정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별명이 에버리지 조. 에버리지. 네, 에버리지 평균. 조. 네. 네, 보통 사람이란 뜻이죠. 네. 우리로 표현하면 또 미들 클래스족, 중산층족. 실제로 바이든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 그쪽이고. 아하. 그러니까 바이든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미들층, 중산층 강화거든요. 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젊을 때부터 여러 독서와 이런 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맞습니다. 강력한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조금만 더 사회적으로 풀이하면 부친이 네. 사회 통계학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세대. 네? 네. 그러면 중산층론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수준 높은 담론 대화를 그 G7 만찬장에서 네. 했다고 네. 제가 느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모두의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야 종북 주사파들의 이른바 진지전, 예. 이 진지전을 근원적으로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진지가 구축된다. 예. 중산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진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분들 말씀, 그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 중산층을 재건을 해야 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네, G7에서 이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참 건설적인 그런 그 화두가 서로 오갔군요. 네, 이 G7에서 이른바 long time ago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건설적인 화두가 어젠다가 태동이 됐군요. 물론 평소에 생각이 있었겠지만 양국의 정말 수장이 이런 시기에 건전하고 이른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서로 교환했다는 것은 매우 현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고 박사님께서 또 시간이 또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 모시고 민노총 노숙 집회로 아주 홍역을 이뤘습니다. 제가 제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밤 11시에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있을 때 그 노숙 집회 그 아주 이른바 3D 더티하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목격을 한 제 방송에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숙 집회 경찰도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민노총은 물론이고 지금 현행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책임론도 들고 있다. 민노총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각심 또는 앞으로의 전망 이것을 우리 고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노총 지도부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나 그 종북 주사파에 포섭된 이런 자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중산층 얘기하면서 그 소득 수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민노총의 주력 부대인 대기업, 금속노조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정도 그 연봉을 받는 중산층에 딱 들어가는 사람. 저 현대차만 해도 지도부는 거의 연봉이 1억 5천이라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산층이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하겠다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누군지 좀 알고 해라. 노동운동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게 순수하게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이면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선동에 끌려다니는 거는 좀 벗어나라. 그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모승 민폐 집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노숙 집회가 그 분신한 사람 과 연관된 집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무슨 처절함이나 절박감 같은 거 별로 못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 민노총이 막 시작할 때는 강철대오라는 말을 잘 썼어요. 강철대오. 저것들이 지금도 강철대오라는 단어는 써요. 근데 그 강철대오 갔습니까? 전혀 그런 완전 폐잔병들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민노총 노동운동도 정말 절박해서 할 때가 있고 이미 노동기적들이 다 돼가지고 그냥 위에서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나가고 이런 노동운동은요, 그건 국민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수준의 민노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물연대 집단행동할 때도 총파 때렸다고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또 젊은 MZ세대가 계속 독립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방법 없잖아요. 저는 민노총 겁낼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경찰은 왜 저랬을까 그러면? 저거는 저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저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진짜 주인이 민노총이고 정교조고 참여연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민변이고. 그러니 어디 감히 민노총 집회에 손을 댑니까? 손을 잘못대면은 쥐가 쫓겨나는데. 그래서 한 5년 그렇게 순한 그 양처럼 지내다 보면 그냥 민노총은 의뢰 저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의뢰 이렇게 불침번 서주는 거야. 그럼 몸에 밴 거예요. 1년 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일선 경찰관이나 무슨 기동 대장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건 누가 교육했겠냐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경찰청장 수뇌물은 바뀌었지만 예. 중간 밑에는 그대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윤희근 청장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경찰이 이 정도가 됐나.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청장이 1년 동안 문재인 경찰을 윤석열 경찰로 바꿔내지 못한 데 대한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제가 지금 책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심각성과 그런 그 타성에 젖은 것을 벗어나지 못했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윤희근은 당장 아까 말씀하신 내일입니까? 내일입니다. 예. 그 집회에 대해서 네. 지난번 16, 17 노숙 집회 노숙 집회에 대처하는 경찰의 무기력한 모습을 다시 보이면 뭐 자기는 옷벗을 각오로 한다 하는데 이미 옷을 벗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하겠다고 하니 뭐 저도 내일 어떻게 하는지는 볼 겁니다. 예. 그러나 이미 문재인 경찰을 정권 바뀐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윤석열 경찰로 탈바꿈해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는 이 엄정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물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의 총수, 그러니까 총괄하는 예,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타당하다.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더 한 게 몇 가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우리 고 박사님 워낙 바쁘신 분이고 또 예, 그 뒤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못다한 질문이라든가 또 현안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또 모신 상황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성국 박사님의 공산당 선언 책 이것을 전반부에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김남국 게이트 또 선관위 채용 특혜 등 따끈따끈한 예, 현안 문제를 두루두루 예, 다뤄봤습니다. 제가 오늘 고 박사님 말을 끊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좋은 말씀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제가 혼자 하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댓글을 많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데 지금은 오늘 그렇지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 박사님 참 좋아하시는데 마지막 멘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1시간 약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많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 종합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정말 우리 사회 또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고 박사님과 저 뚜벅뚜벅 이렇게 매일매일 전진을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